만일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수동적으로 있다가 정말로 양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참전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만일 선수를 쳐서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오늘은 중국인보다 더 중국을 잘 아는 이철 박사님 모시고 최근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 집중 분석해 봅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중국은 그렇게 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정말 전쟁을 준비하는 건가요?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그 타이완 포위한 거 보고. 예, 중국은 전쟁을 쭉 준비해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의지는 아직도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는 모든 계획은 빌드업이 됐고 째깍째깍 시계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100%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가시권에는 온 것 같습니다. 가시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 무리를 한다면 시작할 수 있는 예, 그 정도 근처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뭐 경제도 힘들고 지금 미국과의 갈등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타이완에 대한 공습,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99년 말에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내에서 네.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당시에 제가 들었고 그 결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목표 두 가지를 달성하는데 그 구체적인 지표로서 조국 통일 과업을 완수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것, 그걸 들었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구현되는 것을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신호들은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과연 중국하고 타이완이 맞붙으면 군사력 면에서 뭐 당연히 중국이 우세할 것 같긴 한데 타이완도 나름대로 이 크루즈 미사일 개발한 8번째 국가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까요? 타이완은 절대적인 양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이 소위 비대칭 전략, 나는 조금만 갖고 있지만 그래도 너한테 충분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이완이 그야말로 국가의 총 노력을 기울여서 개발을 한 무기체제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거밖에는 사실 못한 거예요. 근데 타이완 같은 경우는 미국제 무기를 많이 들여왔잖아요. 그 하푼 미사일 해안 방어하는 시스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하고 그 미국이 수교를 한 다음부터 미국이 그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이완이 나중에는 이제 군함 같은 것도 프랑스 같은 데서 사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중국이 프랑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그 고속철 하는데 너희 물건 안 사겠어. 그러니까 프랑스가 무기는 다 빼고 깡통배만 넘겨주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타이완에게 정말 무기를 갖다 주기 시작한 건 최근입니다. 그러면 그 지대함 미사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푼 미사일이나 그 블록2 이런 것들, 그리고 왜 팩3 같은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최근에 도입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타이완이 미국한테 그 오더를 줘서 무기를 생산해서 가져달라고 한 거에 지금 아마 10%도 도착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타이완의 지금 병력을 보면 상비군이 한 17만 명 정도? 뭐 예비군은 뭐 훨씬 더 많겠지만요. 근데 군 복무 기간이 뭐 4개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늘렸다는 얘기도 하곤 하는데 그 정도로 이거 버틸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군사력으로. 예, 그래서 타이완도 전에 그 국민 개병제를 할 때는 2년이었어요. 군 복무 기간이요? 군 복무가 2년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3년이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직업군인제로 전환을 했어요, 타이완이. 이제 그러면서 전문적인 직업군인 위주로 군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래서 4개월 군사훈련을 받는 체제로 변한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양안 관계가 긴장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4개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 민진당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1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환됐는데 이제 시작
1년 병역제가 이제 시작된 상태여서 아직 군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군사 훈련한 형태를 보면 타이완을 놓고 땡 하고 둘러쌌더라고요. 네네네. 그 정말 정밀 타격하는 그런 태세였고 실제로 예. 그렇게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과연 그렇게 막 포탄이 쏟아질 때 예. 타이완이 그거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막기 어렵죠. 일단 막기 어렵고요. 근데 이번에 그 타이완 섬을 둘러싼 그 군사 훈련은 몇 가지 점에서 좀 그 우리가 쳐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벌써 세 번째로 똑같은 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군사훈련 때보다 이 포위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타이완 섬에 더 가까운 곳으로 와서 그 훈련을 해서 네. 말하자면 이 중국식 표현으로 일상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매일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감각이 마비되도록 이번 그 쌍십절 그러니까 중화민국 건국을 한 날이라고 된 기념일이죠. 10월 10일. 예. 쌍십절에 이제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의 정통성을 거부하고 중화민국이 중국 인민공화국보다 먼저 세워진 국가니까 정통성을 다지면 우리한테 더 있지 않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거다. 이런 그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국의 공산당과 그 국민당, 네네. 네, 국공내전, 네네. 그때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중화민국이 먼저 성립이 됐고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건데 네. 그러면 역사적 전통성을 뿌리를 찾자면 우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최고위 장군들을 숙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장성들이 17명 정도가 숙청이 됐고 그 후에 이 로켓군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또 관측자에 따라서는 로켓군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을 직접 가서 시찰을 하고 네. 당과 나의 영도를 따르고 충성하라 이런 그 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그 군부가 이제 안정을 되찾은 예. 그런 시그널로 대부분 읽고 있고 이번 군사훈련도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 중국의 군의 동요는 끝났다. 다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타이완을 둘러싸고 네. 우리의 무력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타이완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중국하고 근데 북한이 군사 동맹 관계잖아요. 네. 네. 그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북한도 뭐 자동 참전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북한 간의 군사동맹이라는 건 네.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준다는 것이어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꼭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죠. 네. 그러나 타이완의 TSMC라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예. 있으니 그 회사가 있으니 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개입할 것이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 동기는 분명히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TSMC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미국이 TSMC 때문에 타이완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중국은 그럼 TSMC는 너희가 가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죠. 근데 미국 내에서 보수, 그러니까 예. 우파 쪽 사람들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만약 TSMC가 중국에 넘어갈 바엔 차라리 네. 자폭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면서요. 네, 트럼프 진영에서는. 예, 그렇게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TSMC는 최첨단, 초정밀 반도체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하는 회사는 중국 내에서도 몇 개 회사밖에 안 되고 그렇죠. 예. 사실 서방 세계에서도 TSMC의 뭐 3나노나 뭐 1.5나노나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네. 고객은 사실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거꾸로 그런 TSMC의 기술을 이용 못하게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로는 TSMC가 뭐 어떻게 되면 중국의 데미지가 제일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하고 타이완을 검색하면 그 침공 시나리오가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보면은 중국이 한 사흘 안에 타이완을 다 점령한다. 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3일설이 나오는 거는 네. 아무튼 중국의 강경파 그리고 강경파 언론인들 또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타이완 그까짓 거 뭐 3일이면 다 끝난다. 뭐 길어봐야 5일이다, 일주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요, 박사님 저서에 보면 한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된다.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논리는 이거죠.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미국의 개입을 사전에 막든지 최소화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근거리에 있는 미국의 세력이라는 것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막아놔야 되고 예.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일본은 또 참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참전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일본을 따른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대한 선제 조치 이 타이완 쪽으로 참전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네.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조치가. 그래서 일본 쪽은 러시아와 협력해서 일본에도 북방사도 같은 러시아와의 그 영토 분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사 세력이 일본의 북동쪽을 출몰하고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전력으로 양안 전쟁에 투입되기 어렵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 정도의 군사적인 소요를 일으켜주면 우리 적어도 한국군이 양안 전쟁에 참전하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서 네. 양안 전쟁으로 가서 전쟁한다는 거를 한국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거고요.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전쟁과 다시 말해서 양안 전쟁 외에 또 다른 전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만일 선수를 쳐서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의 어떤 군사 동맹이 있더라도 공격을 받아야 참전을 해주는 건데 예. 이번은 공격을 하는 경우니까 북한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요. 네. 북한에서 뭐 소수의 탄도미사일 쏘면 그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대구경 방사포까지 막 섞어서 네. 물량 공세를 해대면 네. 과연 우리의 방어망이 그걸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처지인데 네.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또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는 또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또 어떤 분이 지적도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이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가 된다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양안 전쟁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것이 두 나라 사이의 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시간이 걸리거나 규모나 참전 방식은 달라지더라도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동맹국도 끌어들일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일 가능성도 높고 북한을 끌어들이는 가능성도 높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일종의 세계 전쟁으로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질 수 없는 나라 아니에요. 사실상 핵무기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변수가 항상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네. 질 수 없는 나라는 개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조건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보유 국가고요. 두 번째 조건이 영토가 큰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다른 현대전에서는 아무리 공격해서 데미지를 주더라도 주둔하거나 네.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가들이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 이제 이런 국가들을 질 수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타이완 국민들은 만약 그렇게 중국의 공격이 현실화됐을 때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처럼 정말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울 걸로 보세요? 일단 그 항전을 표명하는 비율은 작년 말까지 상당히 올라갔다가 금년에 와서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좀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 타이완은 섬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격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항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타이완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서쪽은 좀 평지인 반면에 네. 동쪽 해안은 굉장히 험악한 산악 지형이어서 실제로 중국이 공격할 수 있는 그 해안의 포인트가 몇 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륙전이 가능한 지역을 대체로 12개 정도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 쪽에서는 그 12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요새화하고 있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타이완이라는 전선과 이 한반도라는 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미국 같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국이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중국으로서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실제로 그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그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그 한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오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압록강, 두만강에서 중국과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중국은 거기에 대한 방비를 안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방비를 한다는 것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50만 병력에 현대화된 무기에 280만에 달하는 예비 병력과 상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되죠, 중국 입장에서도. 박사님 말씀은 그거 같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고 또 자유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무기고 그리고 어떤 병참 기지 이런 포텐셜을 충분히 갖고 있는 나라인데 왜 항상 이렇게 강대국에게 휘둘리지 않은 그 답답함 그걸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수동적으로 있다가 정말로 양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참전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고귀한 희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북한을 통일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양안 전쟁도 막고 우리는 조국 통일이라는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박사님께서 우리 구독자들한테 참 불편한 진실 이런 걸 좀 드러내 주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네. 오늘 앵커님 말씀하신 가운데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나라가 강대국이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너무 늦다는 돼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의 동향을 빨리 읽고 선수의 선수를 쳐 나가야 우리에게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